그 자리에 김정은도 초대를 받았어요. 하지만 김정은은 안 갔죠. 그만큼 김정은은 지금 시진핑이 꼴도 보기 싫은 겁니다. 지금 북한은 고인플레이션, 초고인플레이션을 겪고 있고 굉장한 적자가 발생을 할 것이다. 그럼 그 적자의 폭을 북한 주민들로 메꿔야 되는데 저는 여기는 망했다라고 봐요. 따라서 김주애가 만약 후계자로 이어진다면 저는 그게 김씨의 마지막일 거라고 봐요. 확신합니다. 최근 북중러 3국 연대가 대외적으로 더 끈끈해진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출연하셔서 북한과 중국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최근에는 어떤가요? 항상 제가 이런 또 정치 시사 채널에 나가서 항상 수종하는 게 있어요. 북중러 연합이라는 건 없습니다. 북한과 중국과 연합은 세 개 국가의 공동체를 연합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중러 연합이라는 건 없고요. 북러 연합, 북중 연합 혹은 중러 연합이 있겠죠. 이렇게 양자적인 관계는 존재하지만 이 3자 구도는 좀처럼 마련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은 이건 또 굉장히 긴 역사가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죠. 현재 중국과 북한 사이의 관계는 이 분야에 전공한 모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서 하나같이 예전 같지 않다. 혹은 조금 더 자극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듣도 보도 못한 관계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대표적으로 지금 김정은과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냐를 놓고 봤을 때 중국의 고위 관료들 혹은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과 만나고 있느냐? 안 만나고 있죠. 그 사람들은 안 만난 지 6년 정도 됐어요. 그리고 지금 중국의 고위급들이 북한을 찾아가거나 북한의 고위급이 중국을 방문하는 일은 최근 3, 4년 동안 거의 한 번도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마 평양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파견한 그 쇼이구가 아마 얼마 전에 또 북한을 다녀갔고 최근에도 지금 평양에 있을 겁니다. 그 러시아 푸틴의 그 여러 가지 안보 관련된 조언을 해주고 있는 책사들이 지금 김정은을 만나서 엊그제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건설 노동자들, 군인이죠. 군인 건설자들을 쿠르스크에 보내서 전후 재건을 돕는다라는 그런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러시아와 북한은 거의 한 달 주기로 만나고 있어요. 이것만 봐도 지금 북한이 누구랑 친하게 지내고 있는지는 극명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최근에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것들이 북한에서 여러 가지 무기 체계들을 찍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5,000톤급 구축함도 찍어내고 있고 여러 가지 무인기들도 찍어내고 있고 미사일도 찍어내고 있는데 그런 기술들이 다 어디서 왔느냐. 그런 기술들을 지금 다 러시아가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북한의 국방력이 매우 급성장을 이룩하고 있거든요. 북한과 친하게 지내고 김정은이 시진핑에게 달려가서 여러 가지 면에서 부탁하고 애걸을 하고 이런 것들의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근데 그동안 북한의 국방력은 사실 발전을 이룩하지 못했거든요. 그만큼 김정은 입장에서도 내가 중국과의 관계를 이렇게 공을 들였는데 중국은 나한테 해준 게 없는데 러시아랑 가까워진 2, 3년 동안 북한의 국방력이 이렇게 발전했다면 당연히 러시아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겠죠. 중국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항상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한국과의 관계 혹은 미국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어그러지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성에 기반을 해서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해줬었는데 푸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매우 급하다 보니까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북한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대가로 항상 그만큼의 급부를 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당연히 러시아가 새로운 형님이 된 것이고 옛 형님이던 시진핑은 약간 누구세요? 이 정도 관계가 된 것이죠. 왜 그러냐면요. 만약 북중러 연합에 실존하는 실체라면 러시아 전승절에 시진핑이 초대를 받고 간 거지 않습니까? 퍼레이드를 관람을 했는데 그 자리에 김정은도 초대를 받았어요. 하지만 김정은은 안 갔죠. 그만큼 김정은은 지금 시진핑이 꼴도 보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앞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혼날까 봐. 솔직히 싫은 건 싫은 거지만 또 무서운 것도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시진핑은 김정은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의도적으로 김정은이 시진핑을 무시했고 중국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예시가 한 2년 전 열병식 때 북한의 전승절이라고 부르는 그 열병식 때 이제 북한이 쇼이구 당시 러시아 국방장관도 갔었고 중국에서 대표단을 보냈는데 중국에서 보낸 대표단은 저게 한 참사관급 대표단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은 쇼이구가 나란히 서면서 러시아 그 대표단을 굉장히 높게 대우를 했는데 중국 대표단은 저기 멀리 어디고 구석탱이에 있었거든요. 김정은이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들을. 그만큼 지금 관계가 매우 냉랭합니다. 최근 북한 경제 상황은 어떤가요? 제재 이후로 좋았던 적이 없었긴 합니다만 러시아의 지원으로 좋아진 측면이 있을까요?
북한 경제는 사실 우리가 미시경제를 공부한 사람이든 거시경제를 공부한 사람이든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 기준에서는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체계를 북한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북한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상적인 절차와 정상적인 과정과 계획과 예산과 이런 과정에서 경제가 우리가 예측 가능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예측 불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그 이유는 북한의 그 구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한 상식적인 구조에서 훨씬 벗어났고 상식적인 구조라고 했을 때에는 북한의 일반 사람들이 월급을 받고 그 월급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의 경제가 유지가 되는 것이 상식적인 수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북한은 사람들이 월급을 받아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일단 월급의 양이 매우 적고요. 네, 그리고 시장에서 통용되는 물건의 가격은 월급의 거의 절반 가격이 육박합니다. 물론 북한이 최근에 작년 한 1년 정도쯤 전에 그 북한 사람들의 월급이 지나치게 낮다라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월급을 일괄적으로 한 7배 정도를 인상한 적이 있거든요. 어떤 경우는 20배 가까이도 인상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 월급을 그렇게 갑자기 인상하면 인플레이션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지금 북한은 초고인플레이션을 겪고 있고 외화 환율이 북한의 공식적으로 규정한 북한 조선중앙은행에서 바꿀 수 있는 환율은 8,000원인데 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환율은 2만 원에서 4만 원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말은 뭐냐? 북한의 지금 화폐 가치가 매우 어떻게 보면은 땅바닥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북한의 화폐를 믿지 않고 외화를 믿는다는 겁니다. 즉 북한의 경제 체제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외화를 가지고 버틸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요. 지금 장마당에 대해서도 북한이 매우 강하게 통제를 하면서 민간 경제도 상당히 죽어 있습니다. 북한의 어떤 국가 계획 경제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을 때는 그나마 장마당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었는데 그 장마당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면서 북한 사람들은 지금 돈이 있어도 물건을 사지 못하고 물건이 있어도 돈이 없어서 사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보다는 조금 안정됐어요. 네, 러시아로부터 지속적인 어떤 공급이 들어오면서 작년보다는 상황이 조금 나아졌는데 그렇다고 전체적인 규모에서 봤을 때 정상적이냐? 전혀 그렇지 않고요. 6월에 개장한다는 원산 갈막 관광지구. 이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을까요? 러시아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일단 그 갈마 리조트라고 하죠. 그쪽에 명사심리입니다. 명사심리라고 해서 심리에 달하는 아름다운 모래바다가 있다라고 해서 명사심리라는 이름이 붙은 건데 일단 김정은의 가장 중점적으로 밀고 나가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사실 이 사업은 러시아인을 타겟으로 만들어진 사업이 아닙니다. 중국인을 타겟으로 만들어진 사업이었어요. 코로나 이전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이고 중국 관광객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이 중국 관광객들의 수요에 맞게 이제 복합 리조트를 갈마지구에 건설을 했던 것인데 북중 관계가 굉장히 냉랭해지면서 북한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의 숫자가 뚝 감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대안으로 찾은 것이 러시아 관광객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거든요. 러시아 관광객들이 중국 관광객들이 오려고 했던 숫자만큼 와주면 손익분기점은 어떻게든 채울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러시아는 땅덩어리가 정말 큰 나라입니다. 그 말은 뭐냐? 러시아에는 다양한 휴양지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크림반도에는 얄타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칼리닝그라드도 있고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 갈마지구보다 훨씬 뛰어난 해양 관광지들을 러시아는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은 휴양을 유럽으로 가지 왜 머나먼 북한으로 와요? 한국 저기 부산으로 가지. 갈마로 왜 갑니까? 물론 블라디보스톡이라든가 이런 극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갈 만한 가치가 있겠죠. 하지만 이게 원산 지역이요. 추워요. 이게 우리보다 북쪽이지 않습니까? 고성보다 북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휴양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이 더 예뻐요. 차라리 블라디보스톡을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한 적자가 발생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적자의 폭을 북한 주민들로 메꿔야 되는데 여기 다 또 외화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럼 북한 주민들은 또 비싸서 못 갑니다. 저는 여기는 망했다라고 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농담절을 던지고 있잖아요. 그건 내가 인수해 줄 테니까 나와 협상에 나와라. 나는 부동산 전문가이기 때문에 갈마지고 내가 리조트 하나 트럼프 타워 하나 지어줄게. 그러면 관광객들이 때로 몰릴 거다. 대신 나랑 핵협상에 나와라라고 했는데 김정은은 트럼프 타워에는 관심이 있지만 핵협상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갈마 휴양지는 저는 개장 초기에는 우리가 개장빨이라고 하잖아요. 조금 사람이 모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진 않을 거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마식령 스키장이었어요. 마식령 스키장을 만들면 중국 관광객들이 올 거다. 제가 베이징 근처에서 그 난산 스키장이라고 있었어요. 베이징 근처에. 마식령 스키장 규모의 한 5배 정도 되는 스키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훨씬 더 좋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비싼 돈을 들여서 북한까지 가서 스키를 탑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지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자원과 가치에 대한 자기 객관화가 상당히 부족하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만약 북한이 정상적인 나라고 관광이 굉장히 자유롭고 그리고 물가가 안정되어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관광 인프라가 잘 개발이 되어 있고 관광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있다면은 사람들이 돈 싸들고 가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지금 북한은 여행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나라죠. 관광 자원 정말 없죠. 그렇다고 뭐 갈마지구에 뭘 만들어놨다고 했는데 평양에서 갈마까지 가려면 고속도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울퉁불퉁 장난도 아니죠. 원산에 비행장이 있지만 거기엔 또 중국이 취향을 못했어요. 다양한 면에서 인프라가 부족하고 접근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근데 초호화 본인 기준에서 우리식으로 따지면 한 3성급 호텔 정도 되는데 본인들 기준에서는 초호화 유원지를 만들었으니까 사람들이 안 오면 이 휴양지를 만든 니들 책임이야라고 지금 닥달질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실망할 거라고 봅니다. 김정은이. 그러니까 객관성이 너무나 부족한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경영 컨설턴트라고 해도 지금 갈마지구가 가지고 있는 메리트는 그 지역의 그 주변에 있는 그 경쟁자들, 그 경쟁 리조트에 비해서 뭐 없거든요. 메리트가. 그 돈을 싸들고 갈 만한 메리트가. 근데 지금 김정은은 여기서 고수익이 나올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김정은은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은 제가 그 경제학 원론 택배가 안 가나?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해를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수요는 없는데 공급만 왕창 늘리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묻어나요.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 중 하나로 꼽히는 암호화폐 해킹, 날로 액수도 커져가는데요. 북한의 해커들은 어떻게 육성되고 이렇게 훔친 암호화폐는 어디에 사용될까요? 일단 첫 번째 북한의 해커들은 매우 어렸을 때부터 조직적으로 육성이 됩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금성제일중학교라는 그런 상위급 중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는데 여기엔 컴퓨터 반이라고 특설반들이 여러 개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 컴퓨터 반에서 어렸을 때부터 해킹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교육을 배우죠. 졸업을 하게 되면 김책공업종합대학이나 리과대학이나 김일성종합대학 컴퓨터학과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도 해킹을 전담하는 반, 특설반들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중고등학교 6년에 대학교 4년, 약 10년 정도의 해커로서의 어떤 그 자질을 연수받는 그런 기간을 거치고요. 사실 10년이면은 엄청난 실력을 갖추게 되거든요. 그리고 실전 테스트를 여러 번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해커로서 선발이 되면은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 이제 파견이 되죠. 명칭은 뭐 컴퓨터 회사, 뭐 웹 개발 회사 이런 걸로 나가지만 전문적으로 그들이 하는 일은 해킹을 하는 것이고, 근데 조금 더 여기서 좀 슬픈 얘기는 이 해커들이 해킹에만 전념하는 건 아닙니다. 이 해커들도 수행해야 되는 외화벌이 과제가 있거든요. 근데 해킹만 가지고 이 외화벌이를 다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주로 하는 게 뭐 리니지 게임 돌리고, 불법적으로 리니지 게임 뭐 무기 만들어서 돌리고, 그리고 이제 뭐 검은 사막 게임에 와가지고 뭐 또 그것도 여러 가지 아이템 거래 해킹하고, 또 뭐 웹 개발, 각종 뭐 중국 내 어떤 회사들의 그 홈페이지 만들어주고 돈이 되는 일은 다 합니다. 돈이 되는. 그래서 그 북한 해커 하시다가 한국에 오신 선배 한 분이 계신데 제가 자주 만나거든요. 그분이 주로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은 IT 노가다 꾼들이라고. 외국에서는 해커라고 굉장히 멋있는 이름으로 불러주는데 실상 자기들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라고 합니다.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은 다 했던 것 같다라고 하면서 뭐 홈페이지 관리부터 시작해서 뭐 댓글 작업까지 그냥 다 한 거죠. 그냥. 그 댓글 작업이라는 게 뭐 정치적인 의미 댓글 작업이 아니라 뭐 홍보성 댓글을 단다든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다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북한이 해킹을 통해서 수조 원대의 뭐 가상화폐들을 탈취했다고는 해도 그것이 전액 다 김정은의 주머니에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탈취되는 순간 그 가상화폐들은 추적이 따라붙기 때문에 그것을 공식적인 온라인 거래소에서 환전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바로 다 뜨거든요. 어디서 어떻게 환전이 됐는지. 그래서 매우 불법적인 루트를 통해서 암암리의 브로커들을 통해서 조금씩 환전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수수료도 세고요. 그리고 원래 가격대로 바꿀 수가 없죠. 따라서 김정은 주머니로 들어가는 건 그 2조 원 중에서 한 7천억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사실 어마어마한 금액이긴 하죠. 재밌는 게
북한의 해커들은 10년 동안 공격하는 분만 배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어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북한도 해킹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수준의 해커들이 북한의 홈페이지를 턴 적도 있어요. 그만큼 보안에는 취약하다. 네. 공격 일변도죠. 그거는 사실 해킹의 공격은 아니었고요. 북한 내 인터넷 장비들이 너무 낡았고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신호가 주기적으로 끊기다 보니까 결국은 내부 시스템 오류로 북한의 어떤 그 통신사라든가 노동신문의 사이트가 다운됐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나라 해커의 소행은 아니었고 그 시스템의 어떤 그 구조 문제였다라고 합니다. 그 IT 선배, 탈북하시는 그 IT 선배가 한국에 오고 나서 이제 좋은 자리를 들어갔어요. 우리나라 모 게임 회사, 굉장히 굴지의 게임 회사에서 IT 개발도로 들어가서 이제 그 해킹을 방어하는 그런 그 화이트 해커라고 하죠. 그런 부서로 들어갔는데 처음에 입사를 할 때 그 주변에 어떤 그 회사 사람들의 기대가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이름을 알리던 해커가 왔다. 야, 이 분야에 대해서는 네가 전문가다 이러면서 들어갔는데 정작 막는 방법은 몰라서 화이트 해커를 배우기 위해서 6개월 동안 학원을 다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저는 그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굉장히 웃겼거든요. 아니 뭐 해킹은 그렇게 뛰어나면서 왜 이렇게 이 어려운 이 간단한 것조차 왜 방어를 못하냐라는 핀잔을 정말 많이 들으면서 지금은 나름 자리를 잘 잡고 회사에서 중력으로서 커가고 있는데 초반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합니다. 김주애로의 4대 세습은 순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일까요? 최근에는 김정은이 외교 무대에도 자주 대동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주애의 후계자 자리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젠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공식적인 후계자로서 공표는 안 됐지만 명실상부한 후계자는 맞는 것 같다라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이고요. 다만 이제 북한 주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떨떠름한 반응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성이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북한은 지속적으로 그럴 수 있다, 그래야 한다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김주애를 끊임없이 등장시키고 노출시키고 대동하고 이런 모습들은 후계자로서의 여러 가지 후계자 수업을 꾸준히 받고 있기 때문에 비록 여성일지라도 후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메시지를 지금 암암리에 보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게 아무리 지금 초단기간 동안에 후계자 수업을 시켜서 내보낸다 하더라도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전통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관성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그걸 바꾸는 게 정말 어렵고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건 북한 주민들뿐만 아니라 북한의 고위 간부들조차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김주애가 후계자가 되면은 그 만약 김주애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김씨일가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김주애가 낳은 자식이 후계자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김주애가 낳은 자식이 김정은과 성씨가 같을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다르겠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그 김씨 조선이 상당 부분 이제 흔들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후계의 정당성이 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북한 주민들, 북한의 엘리트들도 모두 우려하고 있고 따라서 김주애로 만약 후계자로 이어진다면 저는 그게 김씨의 마지막일 거라고 봐요. 확신합니다. 그게 마지막이 될 겁니다. 내부에서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없고 기강이 바로서지 않고 북한 같은 특히나 권위주의 국가에서 그 권위가 사라지게 된다면은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죠. 키가 근데 정말 많이 크긴 했더라고요. 2012년에 탈북하신 후 13년 만에 첫 책을 내셨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책은 조금 길게 우리가 시야를 넓게 잡고 또 깊이 있게 자신의 생각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장르가 책인 것 같아서 책을 쓰게 됐고 첫 책인 만큼 저의 어떤 스토리를 우리 독자분들에게 들려줌으로써 그것을 시작으로 좀 삼고자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2010년에 베이징으로 유학을 나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북한 정권에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북한 정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 만한 큰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다 북한에 매우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고 부와 권세가 늘 뒤따랐던 집안이었거든요. 그 자유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은 유학을 나와서 처음으로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유학을 나와서 해외에서 다른 나라에서 온 많은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한 이 북한 관련된 다큐멘터리나 책들을 접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지만 점차적으로 그런 내용들에 좀 빠져들게 됐던 것 같아요. 정말 혼란스러웠지만 그 혼란의 끝에서 제가 찾은 결론은 결국은 약간의 의무와 책임감이었던 것 같아요. 나만 모른 척하면 그냥 살던 대로 살 수 있고 돌아가서 부귀영화를 그저 누릴 수 있지만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제 개인적인 성정이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뭐라도 좀 해봐야겠다. 이 북한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뭐라도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독서회 같은 것도 하고 친구들과 모여 앉아서 북한의 현실에 대해서 논하고 그 대안에 대해서 모색하고 그런 활동들을 좀 했었습니다. 뭐 한국에 편지도 보내고요, 유엔에 메일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다가 그 모든 활동이 발각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재밌어요, 일단 책이. 네. 6개월 뒤에 평가받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존에 10배 올랐던 종목들만 좀 더 심도 있게 접근을 해드릴까 합니다. 돈 벌 게 참 많아지는 것 같아요.